아버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멀쩡한 사람한테? 어제도 같은 말씀 여러 번 하셨잖아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니에요? 치매라니. 내가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치매야? 평생 모은 40억 재산을 아들에게 모두 넘긴 바로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치매가 아닌데 치매 환자로 병원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치밀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로 몰려서 강제로 요양병원에 갇혔지만 결국 모든 걸 되찾고 완벽한 복수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까지 찾게 되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니, 자식들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연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 올해 70세입니다. 30여 년간 부산에서 중형건설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현장을 둘러보고 밤 10시까지 사무실에서 도면을 검토하던 그 시절. 몸은 고달팠지만 꿈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언젠가 아내와 함께 제주도에 작은 펜션 하나 지어서 여생을 보내자. 그것이 우리 부부의 소박한 꿈이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더군요. 결혼 35년 만에 아내는 췌장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여보, 아이들 잘 부탁해요. 그리고 너무 외롭게 살지는 말아요. 그때부터 저는 오직 자식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딸은 호주로 이민 가서 멀리 있고, 아들은 제 곁에서 대기업 과장으로 승승장구하며 예쁜 며느리와 손주 둘까지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였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군대도 장교로 다녀온 후 바로 대기업에 입사했죠. 결혼할 때도 신혼집 전세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며 쭈뼛거리는 모습에 저는 망설임 없이 도와줬습니다. 아들이 행복해야 아버지도 행복한 법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며 손주들이 생기고 명절 때마다 아들 집에 가면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상도 차려주고 저를 정말 아버지처럼 잘 모셨습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 하며 제 품에 안기면 그래, 이 정도면 나도 괜찮은 노후다 싶어 혼자서 뿌듯해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에 고혈압까지 생기고 정기검진에서도 이상 소견이 자꾸 나오니까 병원을 자주 드나들게 됐죠. 그런 제 모습을 보던 아들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신데 회사랑 부동산 제 명의로 해두시는 게 어떨까요? 세금도 절약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할게요. 아버지는 그냥 편히 쉬시면서 건강에만 집중하세요. 솔직히 그 순간 많이 망설였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넘긴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나도 이제 늙었고 어차피 나중에는 모두 아들 줄 재산이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아들이 보여준 효심을 생각하면 믿고 맡길 만하다고 판단했죠. 40억. 건설회사와 부동산을 포함한 제 평생 재산 전부를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그 돈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아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현장에서 흙탕물에 빠져도 웃으며 일했던 그 시절. 자식들 학비 마련하려고 은행 대출 받으며 악착같이 벌었던 그 돈이었습니다. 등기소에서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에 아들이 제 어깨를 감싸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지, 이 은혜 정말 평생 갚겠습니다. 아버지 건강만 하시면 그게 제일 큰 효도예요.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 내가 참 좋은 아들을 키웠구나. 이 아들이면 내 노후도 든든하겠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아들네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고기를 구우며 상을 크게 차려 저를 위한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상냥하게 말했고, 손주들도 할아버지 최고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고 애교를 부리더군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바로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재산 증여 서류가 완료된 다음 날부터 모든 게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예전처럼 안부 전화를 먼저 하지 않았고, 아들도 퇴근 후 들르던 것을 점점 뜸하게 했습니다. 처음엔 바쁘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갈수록 연락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더군요. 추석이 다가오자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올해는 처가에 먼저 가야 해서요. 장인어른이 편찮으셔서 우리가 가서 좀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혼자서도 잘 지내시니 이번엔 처가에 갈게요. 그렇게 저는 그의 추석을 혼자서 보냈습니다. 평생 가족과 함께 보냈던 명절을 혼자 보내니 마음이 너무 쓸쓸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폭탄 같은 말을 던졌죠. 아버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만나기로 한 약속 까먹으셨고, 며칠 전에는 가스불도 끄지 않고 외출하셨다가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 나이면 깜빡하는 증상이 치매 증상일 수도 있는데 혹시 치매 초기는 아닐지 걱정돼요. 혹시 모르니 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나? 내가 요즘 정말 이상한가? 스스로를 의심하고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도 아들은 몇 번이고 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버지, 어제도 같은 말씀 수차례 하셨어요. 정말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아니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치매라면 초기에 발견하는 게 좋잖아요. 제가 잘 아는 선배가 신경과 전문의인데 거기 가시면 정확한 검사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정말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제 행동 모든 게 위축되더군요. 며칠 뒤 아들이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 병원 예약 잡아놨어요. 건강검진도 받고 두루두루 검사 받아보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검사예요. 평소엔 시간 없다고 잘 만나주지도 않던 아들이 그날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직장도 반차를 내고 저를 직접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실에 들어가니 40대 정도로 보이는 의사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아들은 의사와 뭔가 눈빛을 주고받더니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나갔습니다. 의사는 저를 마주보고 앉더니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날짜가 며칠이죠?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하며 여러 질문을 하며 체크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틀린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간 혼동되는 부분들이 보이네요. 다시 물으면 다른 대답을 하기도 하시고 아무래도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드님 말씀에 따르면 최근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부분이 많다고 하니 좀 더 정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 정말 내가 치매가 온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병원 검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내가 치매에 걸린 건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잠깐 1층으로 같이 내려가자고 하더군요. 왜 그러냐 물으니 내려가 보면 안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1층에 내려가니 하얀색 병원 차가 와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아들은 병원 직원과 함께 저를 억지로 차에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 가는 거야? 제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아들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며칠만 전문 병원에 계시면서 정밀 검사 받아보세요. 집에서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도 있고 전문가들이 제대로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곧 데리러 올게요. 그렇게 저는 강제로 차에 태워졌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며느리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제 옷가지와 생필품을 이미 다 준비해 와 있더군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처럼 말이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병원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미 치매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제게 아무 설명도 없이 병실에 들어가게 했고 간호사들은 그 어떤 것도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이름조차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할아버지라고만 부르며 기계적으로 대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워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난 멀쩡하다고요. 정신 똑바로 박혔다고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호사들은 할아버지 흥분하시면 안 돼요. 약 드시고 안정을 취하세요 하며 진정제만 놓아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목소리는 여느 치매 환자가 하는 소리처럼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하루는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창밖으로 지는 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평생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가?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옆에 앉아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간병인 아주머니였는데 이름은 윤정 씨였습니다. 윤정 씨는 말없이 따뜻한 물 한 컵을 제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죠. 어르신, 진짜 치매 아니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아이처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말에 귀 기울여주는 윤정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재산을 넘겼는지,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모든 걸 다 말했죠. 윤정 씨는 말없이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 제가 어르신 편이 되어 드릴게요. 그날부터 윤정 씨는 저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신문을 가져다 주고 하루에 한 번씩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를 해주었어요. 저는 그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윤정 씨는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주었습니다. 윤정 씨의 조용한 응원 덕분에 저는 점차 희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갈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윤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음 주에 보건소에서 정기조사팀이 이 병원에 와요. 요양원 환자들 상태 점검하러 오는 거예요. 그때가 기회예요. 꼭 말씀하세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보건소 공무원 2명이 병원에 들어왔고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혹시 검사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박또박 조용히 상황을 설명하자 놀란 표정으로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여러 가지 질문에 저는 정확하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검사를 더 진행했습니다. 강제 입원 적합성 심사를 거쳐 정상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 피를 나눈 아들이 나를 치매로 몰아붙이고 내 재산을 삼키고 나를 요양원에 처박았다는 현실. 그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차분하게 복수의 칼을 갈기로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병원을 나왔고
윤정 씨의 도움으로 결과지를 근거로 한 부당 강제 입원 항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부양 의무 위반에 대한 소장도 준비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창 사업할 때 형 동생하며 지내던 박 변호사가 생각났습니다. 한때 저희 회사 법무를 맡아주던 고마운 분이었죠.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더니 박 변호사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형님,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당장 만나시죠.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요.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만나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점점 얼굴이 굳어지더니 단호하게 말했죠. 형님,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정신적 무능력 상태를 가장해서 재산을 편취한 거예요.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형사고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모든 증거를 다 모아보시죠. 그렇게 저희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 내용 녹음, 허위 치매 진단서 발급 과정에 대한 자료, 부동산 명의 이전 당시의 모든 서류,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건소의 정상 판정 결과까지 말이죠. 마침내 재판의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고 며느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차례였습니다. 판사 앞에서 저는 차근차근 모든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제 아들이 저희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거짓으로 치매 진단서를 만들고 저를 강제로 요양원에 가뒀습니다. 저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했습니다. 수십 장의 증거 자료와 함께 말이죠. 저를 치매로 진단한 의사도 법정에 불려 나왔습니다. 판사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강한 요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진단서를 발급한 건 자신의 과실이라며 연신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정 씨가 증인으로 나서 주었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신문을 읽고 계셨고 기억력 테스트도 자발적으로 하셨어요. 치매 증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원상복구 명령, 아들 부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 아들에 대한 가족 부양 의무 위반 경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자격 정지 1년. 그날 법정에서 나오는 길에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이제 진짜 인생 다시 시작하세요. 요즘은 정말 재산 앞에서는 자식이 남보다 못한 세상이네요. 씁쓸합니다.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시고요. 저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푸른 하늘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양병원 작은 창문 밖으로만 보던 세상에서 생을 마감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넓은 세상을 다시 제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 이후 저는 제 삶을 차근차근 되돌려갔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됐던 집에는 다시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한동안 멀어졌던 이웃들도 제게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힘든 시간을 함께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정 씨였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저를 도와준 것도 모자라 퇴원 후에도 종종 안부 전화를 걸어주고 제가 힘든 날이면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집을 찾아와 말없이 따뜻하게 웃어주던 윤정 씨. 몇 달을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윤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너무 외롭게 혼자 사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윤정 씨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외로움과 고독이 한순간 녹아내렸습니다. 아내를 잃고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후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외로움이 한순간에 따뜻함으로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 없이 가까운 절에 가서 경건하게 예를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이제 제 아내가 된 윤정 씨와 함께 맞이하는 매일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아내와 함께 마시는 아침 커피 한 잔.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감사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는 말없이 곁에 있어주고 아플 때는 또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봐주는지 모릅니다. 아내 덕분에 다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된 윤정 씨를 위해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공동 명의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저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고 마주보며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다며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믿고 도와준 아내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집도 건물도 회사도 이제는 저와 아내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법적 장치까지 마련해 두었죠. 절대 다시는 누군가에게 속아서 빼앗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희는 이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밥으로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동네 주민들과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저녁에는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죠. 간혹 아들이 연락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이라는 것도 결국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일방적인 욕심으로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며느리는 재판 이후로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손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람들은 가끔 말합니다. 그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냐고. 늙어서 무슨 재혼이냐고요. 하지만 저는 당당히 말하고 싶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70세든 80세든 사랑할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배신이 인생의 끝이 아니듯 상처 위에도 다시 아름다운 사랑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식들의 사랑도 그동안 쌓아온 신뢰도 모두 잃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란 걸 이 나이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박한 상황에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제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이겨냈습니다.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아내와 함께하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젊었을 때의 그 치열했던 사랑과는 다르지만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의지하는 사랑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맹신하지는 마세요. 부모로서의 사랑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절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끝까지 자신을 믿고 버텨내세요.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은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내와 함께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사연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자식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가져야 하는 마땅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재산을 취하고 나니 부모를 내다버릴 생각하는 이 나쁜 자식들은 결국 본인들의 아들, 딸들이 똑같이 했을 때 상처를 받고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연 속의 아버님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인연 만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건강하고 정말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연자분에게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